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후서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란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죠. 왜 가장 어려울까요? 첫째는 부동산 공법이란 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6개 법률을 합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범위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용어들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들이 아니고 행정부처에서 공무원들이, 관련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평상시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말귀 자체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오죽하면 부동산 공법을 공포의 공법이란 그런 말까지 쓸까요? 그만큼 공법은 어렵다. 따라서 이 공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쉬울까라고 저 나름대로는 한 2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자, 결론은 그림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번 설명해 보자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걸 완성을 시켰습니다. 거의 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 자료를 완성시킨 겁니다. 즉 공법을 말귀를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사진이나 또는 그림 같은 걸 제시하면서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 공법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각 강의마다 자료가 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력해도 좋은데 이게 칼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별도로 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칼라본을 내서 제가 볼 때는 인쇄비가 더 나갈 겁니다. 구입하는 것보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는 토마토페이스에서는 별도로 이거를 현재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강의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강의실 공지사항, 거기에 어디서 구입할 수 있다고 거기 써 있으니까 혹시 구입 원하는 분들은 거기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거기서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는 뭘 볼까요? 부동산 공법의 기초 이론이라는 이 과목을 정리합니다. 먼저 부동산 공법의 기초 이론은 부동산 공법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기초 이론입니다. 여기 있는 걸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공법 공부할 때 처음부터 딱 막혀버립니다.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부터 설명하는 1시간 동안 설명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거로 다 소화를 시킨 후에 다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 나가야 됩니다.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과목? 수학. 수학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초부터 탄탄해야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걸 알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서 그걸 알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이래야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전복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부터 딱 뛰어들어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려고 한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이 공법도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단계를 잘 거쳐 올라가야 이 공법을 전복할 수 있지 중간에 뚝 들어가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 있는 것들하고 연결된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던 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정리가 안 된다. 그게 안 되면 또 다음 게 안 된다. 그럼 이제 나중에 뭐가 돼야 되냐? 수포자가 있듯이 공포자도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법을 포기하는 자, 공포자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수학과 같이 차근차근 완스텝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고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이건 꼭 정리하라는 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 나중에 하지 하고 넘어갔죠?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공법은 차근차근 앞 단계부터 정리할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좋은 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뭐죠? 빠져나갑니다. 저 뒤통수 뚫고 나가가지고 뒤에 수북하게 그 지식들이 쌓여버립니다. 머릿속에 쌓이는 게 아니라 뒤에 다 쌓여버린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랑 똑같다?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고 아무것도 콩나물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볼 때마다 뭐죠?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머리를 뚫고 다 뒤에 쌓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래도 쌓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믿고 콩나물은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듯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 머리가 아니네? 보면 볼수록 자꾸 잊어버리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편히 가라고 망각이라는 그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죽을 때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못했던 거 그게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못 죽습니다. 그냥
발광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죽을 때는 편안히 가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 망각이란 그 은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더 살아야 되고 아직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도 뭐한다? 차곡차곡 어딘가 머릿속에 그게 쌓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 보면 그거 공부했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 실망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기초이론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과목?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입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죠. 부동산 공법이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단어?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공법이라는 단어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자, 부동산 뭘 말하죠? 자, 민법 원래 99조에 나와요. 민법 99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원래는 뭐죠? 토지나 그 밖에 건축물 같은 것들 이게 다 부동산이라고 표현하죠. 고정되어 부착되는 겁니다. 토지나 또는 그 밖에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것들 이게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공법이라는 건 대비되는 개념이 사법이라고 있는데 민법 같은 사법이 있는데 그럼 공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법은 규제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법 무슨 뜻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 있죠? 이거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뭐 하는 거? 규제하는 법. 그걸 뭐란다? 그게 부동산 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규제하죠? 행정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희들 토지, 너희들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말고 함부로 이용하지 마라고 규제하는 내용. 이게 엄격히 말했을 때 부동산 공법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토지에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마.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 뭐한다? 처벌하겠다. 바로 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공법의 특성입니다. 즉 위법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면 그에 대해서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이런 처벌들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법은 이런 어떤 행위 제한만 있는 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또 투기과열지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그런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려면 뭐 해야 되죠? 지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지정한다. 그런 그 지정 절차들. 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수립할 때 처음에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계획 수립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구역 지정 절차 또는 계획 수립 절차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도 바로 공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하는 내용만 시험 문제 낸다면 좀 좋겠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도 내야 되냐? 행정청이 어떤 구역을 지정하나 계획을 수립할 때 며칠 내에 뭐 해야 되고 누구랑 뭐 해야 되고 하는 그 행정 절차 있죠? 그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또 시험 문제에 납니다. 사실은 그건 공인중개사가 애울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만 알으면 될 내용인데 그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 절차까지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사실은 벅차지는 겁니다. 공무원들만 알으면 될 걸 우리 공인중개사도 알으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 이건 잘못된 건데 어쨌든 우리는 규제법이 가장 부동산 공법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도 그런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게 우리나라 법이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 현재 법률은 총 1,500개가 약간 넘습니다. 1,500개가 넘는데 법률이 그중에 약 10% 정도 150개 정도 되는 법률을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법은 무려 150개나 되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150개 되는 법률을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다 내면 될까요? 감당 안 되겠죠. 어떻게 150개 법률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몇 개? 꼭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법률 6개 법률만 뽑아가지고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는 법률은 몇 개만 들어있다? 부동산 공법 중에서 6개 법률만 우리 시험범위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많을 때는요 9개까지도 들어있었어요. 9개까지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냈었는데 지금은 6개 법률로 다 10년 이상 꾸준히 지금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이렇게 6개가 시험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세한 건 2월 달에 공고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현재같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6개 법률이 무엇일까?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법률 제목이 좀 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포전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이게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첫 번째고, 총 부동산권법은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40문제 중에 이것이 12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법. 한마디로 말하면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자, 우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만들어졌고 지금 저 3기 신도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런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지 그 신도시를 만드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몇 문제란다? 여기서 6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가 만들어졌어. 그럼 도시가 만들어진 그 지역에 들어보면 노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설해가지고 거기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 그런 데만 다시 정비하자. 기존에 했던 노불량화된 건축물들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새 건물을 져서 그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법,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이 노후된 지역을 다시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는 걸 시행하자. 그런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시험 문제 몇 문제? 이것도 도시개발과가 마찬가지로 6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단다? 여기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사항들, 요 건축법, 여기서는 현재 7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의 건설, 공급 및 리모델링이라는 무슨 법이 있다? 주택법이 있습니다. 즉, 주택을 건설하는데 조금 건설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많이 지을 때, 그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 주택법이라는 건 주택을 많이 건설할 때 어떻게 건설할 건지 그 절차들. 더 나가서 건설된 주택을 공급할 때 이때 공급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분양의 의무로 보시면 돼요. 원래 공급은 두 가지입니다. 돈 주고 파는 것, 돈 받고 파는 것, 뭐죠? 분양.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임대.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여기서는 공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주택 같은 걸 분양할 때 함부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즉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것들이 여기 공급에 관한 것이고, 더 나가서 주택이 이렇게 지었는데 오래됐어. 아파트 단지가 너무 오래됐어. 뭐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기능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있던 낡아빠진 주택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아까 말했었죠? 거기 여기 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말한 재개발, 재건축. 이거로 가는 것.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뭐자? 그냥 고쳐짓자.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시 고치자. 뭐죠? 리모델링 하자라는 그 리모델링. 그거는 주택법에서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노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는 거고, 노불량된 건축물 중에서 그거 꼭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우리 고쳐짓자. 공동주택을 고쳐지자. 그건 뭐죠? 그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는 똑같이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7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법 있다? 농지법. 그래서 농지를 누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고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농지법. 여기서는 2문제만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40문제 중에서 6개 법률이 현재 부동산공법 시험 법률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법의 체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차에서 2과목, 2차에서 크게는 3과목으로 되는데 원래 4과목이죠. 자, 그중에 1차에서 민법이라는 게 바로 법과목이죠. 부동산 학개론은 그건 학문입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 이게 부동산 학개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이 아닌데 물론 내용의 일부 속에는 법이 있는 게 들어있지만 어쨌든 그건 학문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2차에서 부동산권법 아까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세법이라는 과목 있죠. 그 다음에 공시법이라는 과목 있죠. 마지막 중개사법 있죠. 전부 다 무슨 법입니다. 법. 부동산학계로만 빼놓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법이라는 건 어떤 체계를 가질까? 법의 체계도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법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법 해놓고 원래 법자는 어떻게 쓰죠? 삼수변에다가 갈 것자로 씁니다. 즉 물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삼수변, 이게 삼수변에다 갈 것자, 물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어떻게 흘러가죠?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리대로 흐른다 이 말이죠.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꾸로 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에서 어쨌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리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법은 왜 만들어놨느냐?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만든 게 바로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끼리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 가장 순리대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렇게 하자. 그걸 만들어 놓은 걸 뭐란다? 그게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상을 국어로다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법은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뭐겠죠?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성문법이 뭐죠? 이거 성자가 이룰 성자입니다. 성문,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이 말이죠. 성문법,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이게 성문법입니다. 불문법, 문서화되어 있지 아니한 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불문법은 이 관수법 같은 건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니까 그죠? 그건 민법에서 보시면 되고 공법에서는 불문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본다? 성문법, 문서화되는 법이 중요하죠. 근데 이 성문법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성문법도 법의 체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최상위법을 뭐란다? 헌법. 성문법 중에 가장 높은 거 헌법.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위계질서를 갖는다는 것.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다? 헌법의 가장 위에 있는 법이 우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다시 한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다시 한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네 가지가 성문법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헌법은 뭐죠? 가장 최상위법입니다. 문서에 있는 법 중에 가장 높은 법. 무슨 법? 헌법.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헌법이란 말 자꾸 사회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헌법. 그래서 헌법에 위반하면 우연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헌법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헌법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법률 하는데 뭘 헷갈리지 말라? 법하고 법률하고 달라요. 뭐가 더 상위법이죠? 더 넓은 개념이죠? 법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법에는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 중에 헌법 밑에 법률이 있다. 따라서 법하고 법률은 법이 더 넓은 개념. 법률은 성문법 중에 일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률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게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법률안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그래서 법률, 무슨 법률 상정합니다. 법률안 상정해가지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해서 그 전자투표해요. 그럼 거기서 찬성 몇 표, 반대표 몇 표, 기권 몇 표 나오죠? 그래서 땅땅땅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행정부로 이송시킵니다. 그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걸 보고 그 법률안이 마음에 들으면 법률안을 공포해버리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으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합니다. 자, 그때 대통령이 그걸 통과시켰어. 그래서 이건 자 했어. 그러면 그게 공포가 되면 바로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법률이 되기 전까지는 법률안.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때부터 법률이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때 법률이란 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건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의 법률을 본다? 6개의 법률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률에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내용들이 이렇게 법조문 형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조 무슨 내용, 보통 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제2조는 용어 정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조, 2조, 3조, 4조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 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핵심은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의
조문의 내용들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은 법률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거기다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다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즉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법주문에다 다 집어넣지 않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에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또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건 굳이 법률에다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집어넣지 않고 누구한테? 그건 대통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위임을 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너희들이 이 세부적인 법은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령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한다? 법률의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하까지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부 사항은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에게 위임해서 그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내리는 명령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군대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잖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법입니다. 명령도 법이다. 단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죠? 모든 사항을 다 법률에다 집어넣으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또는 자주 개정할 내용들 이것도 법률에다 다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국회에서 다시 그걸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또 그걸 통과시켜야 돼. 그 내용을. 근데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죠. 또 이해 당사자들도 이야기 다 들어야 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죠? 행정부잖아. 그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이거는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사항은 네가 만들어서 네가 시행해 라고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 그게 바로 대통령령이라는 것이고 그게 대통령령이야. 또 너무 세부적인 거 더 세부적인 거 그거는 굳이 대통령한테 위임할 필요 없어. 누구한테 한다? 야 그거는 그 관련된 부서의 장관 우리 국토와 관련된 장관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야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 라고 해서 그 장관이 만드는 법 그 장관한 걸 뭐란다? 그걸 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부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면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령 이런 식으로 장관들 앞에 있는 그 부자가 들어가요. 그걸 부령이라고 한단다 이거죠. 물론 총리한테 위임해서 총리가 만드는 법도 있어요. 이걸 뭐란다? 총리령이 안 한대. 이 총리령은 금융과 관련된 파트에서만 나오지 부동산에서는 총리령은 일체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총리령은 몰라도 된다. 어쨌든 대통령, 총리, 장관들에게 위임을 해요. 법률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한테 위임을 해서 그 대통령, 총리, 장관이 만드는 법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 부르고 명령에는 몇 가지가 있다? 원래는 세 가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했고 우리가 중요한 건 대통령령하고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더냐? 자, 법률에 봤더니 제 몇 조 들어가 봤더니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버렸어. 그럼 대통령이 그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든 거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걸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아, 대통령한테 만들으라고? 대통령 네가 만든 거 어디니?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 어떤 걸 찾아보면 될까? 통상은 일반적으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 시행령 속에 대통령이 만든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걸 찾아봐라? 그 해당하는 법률. 예를 들면 우리 첫 번째 법이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그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뭘 찾아봐라? 그 시행령. 만약에 도시개발법에서 그걸 위임했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그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장이 일반적으로는 그 시행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제 몇 조 하고 들어가 보면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그 다음 같은 내용이라고 거기다 싹 속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를 찾아보면 한다? 해당 법률의 시행령을 찾아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또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한테 위임한 게 있잖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세부적인 거 어디 들어있는지 찾아야 되잖아. 어떤 거 찾아온다? 그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행 규칙. 국토이계 및 여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규칙. 그 시행 규칙에 들어가 보면 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그 시행 규칙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때 법률과 명령이 왜 중요하다냐? 우리 시험범위는요, 법률만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닙니다. 즉 국토이계 및 유경에 관한 법률 거기만 있는 게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위임해준 대통령령과 부령, 바로 한마디로 명령. 그 명령까지도 우리 시험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어떻게 내다냐? 여기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법령이란 말을 씁니다.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법령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법률만 제1조, 2조, 3조 여기는 법률만 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위임해가지고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들어있는 거,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거 여기까지도 다 우리 시험범위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법조항에 있는 법률에 있는 조항도 시험 문제가 날 수 있고 지문 중에 어떤 건 시행령에 있는 것도 있고 시행규칙에 있는 거 있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다 들어있고 그 중에 옳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겠다? 마지막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게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그럼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좀 이따 뒤에서 나와요. 원래 시도, 시군 이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시도, 시군, 구 이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이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자들이 공포하는 이런 법이 있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공포하는 법을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조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례라는 건 왜 필요할까? 자, 지역마다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물리적으로 본다면 해안가를 많이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산만 많은 지역이 있고 어디는 평야만 많은 지역이 있고 어디는 도시가 발달한 지역이 있고 어디는 저 산림만 우거진 지역 어디는 또 농촌으로 다 이루어진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나라 하더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서울 같은 데는 완전히 밀집돼 있잖아. 강원도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나무들이 더 밀집돼 있지. 산 같은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시행하는데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만들어서 쓰는 법 이걸 뭐라 한다? 그걸 조례라고 한다는 죠. 시도조례가 있고 시군구 조례 크게 보면 계층으로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즉 서울특별시 조례라는 게 있고 경기도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됩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에서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경기도 조례를 서울특별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이게 조례예요. 로마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법을 따르라 말 들어보셨죠? 바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래. 그게 조례예요. 그 지역 가면 그 지역법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지역적 편차가 있는 걸 고려해가지고 이런 건 니들 지역에 맞도록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적용하라. 이걸 조례라고 하고 시도조례가 있고 시군군 조례가 있더라. 일단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조례가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건축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도시군 계획 조례, 건축 조례 이런 것들이 조례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례 속에 있는 내용은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전국에 동일합니다. 서울에서 보는 공인중개사 시험과 부산에서 보는 게 다릅니까? 아니야.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이 지역적 특성을 갖다 고려한 시험 문제는 못 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하는데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하면 이 중 옳은 걸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내면 누구 돌아버린다?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돌아버립니다. 왜요? 아니 광주가 가서 내가 중개할 일도 없는데 왜 광주 조례까지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조례는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출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실무에서는요. 조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해당 지역에서는 그 법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그 조례 적용하잖아. 그러니까 조례는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험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한 법률과 명령, 그래서 법령,
요것만 시험범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도요. 다음 중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거 틀린 것. 법률상 이렇게 안 냅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과 명령이 합쳐진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거 틀린 것. 이래놓고 지문이 1, 2, 3, 4, 5 오지선다죠. 거기 보면 법률에 있는 거, 시행령에 있는 거, 시행규칙에 있는 거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이렇게 나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건축법령상, 주택법령상, 농지법령상 이런 식으로 법령이라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빠진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죠? 법의 체계에 관해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넘어가서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67페이지에 나와요. 자, 기본서 167페이지에 행정조직의 장체계도 하고 나오죠?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처음에 우리 강의 나갈 다음에 국토위계 및 융행하는 법률 맨 앞에부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뭘 모르면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모른다는 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소리하고서 그냥 수업에 들어가니까 뭐죠?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자, 부동산 공법이란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마라고 뭐 한다 그랬죠?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규제하는지, 이 중에 이 사람이 규제하는 건지 저 사람이 하는 건지 이걸 모르면 저 사람이 이 사람 갖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갖고 딱 뒤집어지면 나중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려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면서 아, 이 사람 했지, 이 사람 했었지, 이 사람 했었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죽도 법도 안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우기 전에는 다음 진도 나가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업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정리 끝내고 나서 뭐 해야 된다?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한다? 흰 백지 한 장 들고 여기다 요 표를 그립니다. 내가 손으로 직접 그려야 돼. 그래 놓고 다시 안 보고 요 그림을 체계도를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을 때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자, 부동산공법은 뭐와 같다? 수학과 같다 그랬습니다. 앞에 걸 모르면 그 다음 걸 모르고 그 다음 걸 모르면 그 다음 걸 모른다 그랬죠. 따라서 법 체계로 당연히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적 체계도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체계를 잡아놔야 다음 진도 나갈 때 아, 이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구나, 이 사람이 하는 소리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공법 진도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보죠. 행정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제일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건 여러분들 암기 안 해도 돼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누가 행정청 중에 어떤 자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대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될까? 안 되겠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라 그러면 얘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자기와 관련된 자하고 찾아가 가지고 협의하라. 이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장은 둘로 나눠집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고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있더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나누자. 그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장관들입니다.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면 누구를 의미한다? 일단 장관으로 의미를 한다. 여러 명이 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장관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자.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누가 있단다? 바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또 둘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국가기관, 국가라고 표현하고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자. 이게 100% 동일한 건 아니에요.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도 됩니다.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중앙행정기관은 누굴 말한다? 국가기관, 국가를 말하고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 여기 자치단체를 말 썼잖아. 자치단체가 뭐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죠?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를 말한다. 왜? 단체. 자, 약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지방에서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 자치단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바로 나를 다스릴 자를 우리 주민들이 손으로 뽑아가지고 선거죠. 투표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그 당선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 이걸 자치단체랍니다. 동일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다스릴 자를 내가 뽑아가지고 그자가 나를 다스린다. 결국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야. 다만 나를 다스릴 자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자가 나를 다스리게 하자. 이게 자치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라는 건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 그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둘로 나눠지죠.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나눕니다. 이때 광역이라는 건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조금 범위가 넓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고 그 속에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속에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더라.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서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광역자치단체장은 몇 명 있을까? 총 5명 있습니다. 누구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몇 명? 특, 광, 특시, 도, 특도. 이렇게 해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도,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현재 시도사로서 광역자치단체는 5명 있다. 이 5명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본다?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 시도지사 하면 몇 명이 들어있다고요?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5명이 바로 시도지사라 부른다. 이걸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죠. 자, 그때 특별시장은 몇 명 있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1명입니다. 누구? 서울특별시장 1명밖에 없습니다. 광역시장은 6명 있습니다. 현재 누구 있죠? 저 위에서부터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대 광역시예요. 6대 광역시. 그래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개 6대 광역시장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자치시장이 누구죠? 특별자치시장. 세종 특별자치시장을 말합니다. 세종시장만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도부터 먼저 볼게요. 특별자치도는 현재 우리나라 3개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제일 먼저 생긴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게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새로 생긴 게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몇 개가 있다? 3개. 어디? 제주, 강원, 전북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이 특별자치도 중에 순수한 의미의 그냥 정말 특별자치도를 갖고 있는 건 제주특별자치도만 순수한 의미의 특별자치도의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에도 가보면 제주도 도지사 밑에 누가 있죠? 여기 제주도 가보면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이 두 사람이 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밑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장은요, 뭐가 없답니까? 고유권한이 없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역자치단체장 밑에는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구성됐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장 밑에는 누가 있죠? 25개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서울특별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각 구청장들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천 가볼까요? 인천광역시장 밑에는 누가 있다? 남동구청장, 중구구청장 그런 구청장들이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강화군수, 옹진군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어두세요. 이 군수에 인천에는 누가 있단다? 강화군수가 있고 옹진군수가 있습니다. 옹진군, 강화군, 옹진군 들어보셨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광역시장 밑에는 다 그럼 군수가 있을까? 괄호 쳐놨잖아요. 왜 괄호 쳐놨죠?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디는 없죠? 바로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5명의 구청장만 있지 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반면에 부산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구청장도 쭉 있고 군수도 1명 있어요. 자, 부산에 있는 군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미역하면 떠오르는데 기장미역, 바로 기장군. 그 기장군이 바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거기도 군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평상시는 인천광역시를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광역시는 구청장도 있고
강화군수, 옹진군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들이 다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왜 둘로 나눴더냐?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광역, 기초로 나눴을까? 각각의 고유관원이 바로 따릅니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하고 밑에 있는 구청장들이나 군수가 갖고 있는 권한이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권한들 따로 있고 밑에 구청장, 군수들 권한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 권한이 각각 있어요. 따라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이라 하더라도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나 군수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죠. 함부로 그걸 지가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권한은 네 거고 이 권한은 네 거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도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도 있죠? 가봐요. 특별자치시장 어디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청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언제 주더냐? 보통 해당 지역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될 때 구청장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2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구로 나눈 거예요. 분구, 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구가 두 개가 되죠. 인구가 75만 명이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구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또 하고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구가 4개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25만 명 기준으로 해서 구를 이렇게 늘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소한 50만 명은 돼야 두 개의 구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인구가 40만 명 정도밖에 현재 안 됩니다. 40만 명도 약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구청장을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인구가 작아가지고 아직은 없다. 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죠?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밑에 보면 각 시장들하고 군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는 군이 4개밖에 없어요. 다 시로 다 바뀌어버리고 군은 현재 4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또 최근에 또 하나의 시로 다 또 바뀌어버리겠대. 그럼 군은 이제 3개 남는 건데 어쨌든 양평군, 가평군 이런 식으로 또 연천군 이런 군들이 있는데 그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들이 고유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특별자치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더냐? 제주시장, 제주도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시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다 별도로 빼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초자치단체장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지만 이 시장 속에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옛날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들이 옛날에 제주도가 그냥 제주도였었어요. 그냥 제주도였었어.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그때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자기들의 고유권한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으로서 고유권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승격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서 누가 권한이 없어졌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누가 뺏어갔다? 제주도 도지사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도지사가 넘겨주는 위임 사무만 행사할 수 있지 그 시장들이 고유권한은 현재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고유권한이 없어요. 누가 갖고 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사가 가져가고 그 위임받은 업무들만 수행하는 그냥 하급기관에 그야말로 전달기관에 지나지 않는 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 고유권한이 없는 이런 헛개부로다 전락한 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특별자치도가 셋이라 그랬잖아. 제주도만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야. 강원도하고 전북도 있다 그랬잖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있잖아. 거기는요. 그 강원도 밑에 있는 전북도의 밑에 있는 그 시장군수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사,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밑에 시장군수들이 있고 그 시장군수들은 아직 자기들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에 이 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만 뺏겼다? 제주도만 뺏겼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들 입에서 볼멘 소리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뭐야 씨, 우리 권한만 다 도지사가 가져가고 다른 특별자치도 강원도나 강원이나 또는 전북은 그냥 시장군수들이 자기 고유권한 그대로 갖고 있네? 왜 우리 것만 뺏어갔어? 우리 거 다시 돌리도. 지금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우리 권한 다시 돌려달라고 지금
지금 시위하고 있는, 데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뺐었어야 돼. 시장군수 권한이 특별조사 다 가져갔어야 돼. 근데 강원하고 전북에서는요, 그 많은 시장군수들 권한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시장군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데모하죠. 인원이 10명씩 넘는데 여기는 2명밖에 안 되니까 힘을 못 썼지만 나머지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데모해버리면 그 도의사가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자치도가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거.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아직 고유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고, 어디만 제주특별자치도만 거기 있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고유권한이 없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걸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위에는 광역자치단체장 5명을 시도의사라 부르고, 그 밑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다 뭐라고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부르죠. 근데 이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점에 있는 구청장을 우리가 자치구청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구청장? 자치구청장. 왜 자치구란 말이 들어갔죠? 요 자치자, 요거 자치란 요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구청장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점에 있는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입니다. 누가 뽑았다?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이 바로 자치구청장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구청장들은 강남구 또 종로구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지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 시장 밑에 보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야. 이 시장은 누굴 말한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라는 걸 조심하시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디 밑에 있는 시장이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대도시장이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있습니다. 기준은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시는 대도시 시장,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래서 큰 시는 대도시고 그 인구가 작은 데는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대도시에도 뭘 두겠다?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어디 있죠? 자, 경기도 수원시 거기 보면 팔달구청장, 영통구청장 이런 구청장들 있잖아요. 거기도 구청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대도시죠. 수원시는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인구가 100만 넘으면 100만 이상 되면 또 거기는 뭐라 하더냐? 특례시란 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인구 100만 이상 되는 특례시라고 하자라고 특례시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현재 우리 이 책에서는 그냥 대도시장으로만 이해하면 되지 굳이 특례시장은 여기서 특별한 역할은 현재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이니까 그냥 대도시장이라고 인정하자. 그래서 원래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일 때 특례시야.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속에 100만이 들어가니까 그냥 특례시도 대도시장으로 일단 우리 공법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 있죠. 이분들은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 아닙니다. 팔달구청장, 영통구청장. 수원시에 있는 팔달구, 영통구 주민들이 선거로 뽑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임명했다? 수원시장이, 대도시장이 자기가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게 바로 구청장이고, 이런 구청장은 자치구 주민들이 뽑은 게 아니라서 흔히 행정구 구청장으로 부르는데, 이건 뭐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구청장이 있는데, 이 구청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할 때 원칙적으로 이 구청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 구청장은 시장군수 구청할 때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 구청장만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구청장에 포함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셨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일 위에는 누가 있다?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을 뭐라고 하자? 최고대빵이라고 하자. 최고대빵. 앞으로 그렇게 부를 거야. 자, 중간대빵 누구죠? 광역자치단체장. 몇 명이죠? 5명. 시도사. 근데 시도사는 요 세 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시도사 때 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도지사하고 특별자치도사 합쳐서 도지사. 그래서 3명의 시장, 2명의 도지사 합쳐서 시도지사라고 부른단다. 자, 반면에 여기 시장 있잖아. 요 시장은 요게 들어가잖아요. 대도시장도 시도사 할 때 시장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도시장이 들어가는 거지 한 단계 위에 있는 중간대빵인 시도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대빵에는 5명의 시도사 있고 쫄따고 대빵들, 가장 낮은 대빵,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행정 대빵들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는
쫄따구 대빵 시장군수 구청장, 중간 대빵 시도사, 최고 대빵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위계 질서를 갖는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제일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청장, 위에 시도지사들 5명, 다시 그 위에 누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라, 이렇게 오라는 얘기죠. 자, 이게 행정질서의 위계질서를 갖는 건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외우면 좋겠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돌아버립니다. 뭐가 있다? 바로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요 개념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립니다. 관할구역의 장이 그럼 누구더냐? 자, 먼저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칙적인 관할구역이란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는 구역을 관할구역이란다. 그게 맞죠?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는 구역이야. 그게 관할구역이야. 근데 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은 뭐 이 의미도 아닌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떤 걸 관할구역이라 한다?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요 5개를 우리가, 이 6개를 우리가 관할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관할구역에는 몇 개가 있다? 6개. 어디? 특광, 특시, 특도, 시군,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렇게 오세요, 그냥. 그래서 그 대빵들을 뭐라고 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몇 명 있다? 6명 있다는 거. 외우셔요, 이거. 외우대요. 그거 계속 나와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뭐 어떤 사람들은 특광, 특도, 뭐 시장, 군수, 특특, 특광, 특특 이렇게 오는데, 특특이 뭐야? 특이 3번 넘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특시, 특별자치시장, 특도, 특별자치도사 구분하자.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우리가 관할구역 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관할구역 장을 이렇게 또 표현했을까? 이유는요, 한마디로 관할구역이란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으로서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관할구역 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있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관할구역 장입니다. 그 관할구역 장은 누구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5명이잖아. 그 중에 누가 빠지더냐? 도지사는 관할구역 장에서 빠져버린다는 거. 도지사가 빠져버립니다. 왜요? 우리 경기도 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은 서울특별시가 있고 경기도는 그걸 감싸고 있습니다. 그죠?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에 그렇다고 서울특별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행정주체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서울특별시를 감싸고 전부가 뭐가 있어? 경기도가 다 있습니다. 경기도는 너무 넓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도는요, 너무 넓어. 그래서 도를 쪼개자는 얘기입니다. 뭐로 쪼개자? 바로 시군으로 쪼개자는 얘기입니다. 시장군수. 그게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관할구역 장에서는 도는 빠지고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있죠? 요 2사람을 관할구역 장으로 넣는데, 그래서 관할구역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그래서 이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건 관할구역 장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어떤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어떤 때는 시도사, 어떤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때는 관할구역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게 막 같이 섞여서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제일 좁다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었단다. 그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단다. 그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단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딱딱딱 맞는데 갑자기 막 섞어버렸어. 어떻게? 중간 광역자치도장 4명하고 쫄다고 기초자치도장 2명 해서 4명, 2명 합쳐서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장이란 이 용어가 또 별도로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법조문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시도사라고 써있고 어떤 때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어떤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막 나오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다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한 건 여기 보면 지금 이 군수라고 있잖아요. 군수. 이 군수는요, 어디는 들어가더냐? 기초자치단체장에는 군수도 들어갑니다. 즉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 군수, 이 군수 들어가잖아. 이것도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죠. 자기들의 고유권한을 행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할구역 장,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 할 때 군수 있잖아. 이 군수에는 이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관할구역 장에 군수는 빠질까요? 이유는 인천광역시장, 이 광역시장, 이게 관할구역 장이지 그 속에 있는 군수는
관악의 장이 되지 못합니다. 관악구역의 일부 개념이에요. 즉 인천광역시장이 관악구역의 장이지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강화군, 옹진군 이 군수들은 관악의 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이 관악의 장 할 때 이 군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란 말이 이 군수 밑에 꼭 따라가요. 그 관악의 장에선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는 어디 있는 거?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라는 요거 들어간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들어가냐 빠지냐 보라는 얘기죠. 따라서 보통은 관악의 장 할 때는 누군 들어가도 도의사 밑에 군수들 바로 경기도 연천군수, 경기도 가평군수 이런 군수들은 관악의 장에 들어가. 근데 누구는 빠진다? 예,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관악의 장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같은 군수라고 맞먹는 군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 군수들이 조금 더 권한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악의 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어도 이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관악의 장으로서의 권한은 없다라는 거. 인천광역시장이 관악의 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군수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 아셨죠? 이런 걸 혼동하지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마지막으로 볼 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 두 사람만 요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빼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원래 이 두 사람은 누구죠? 광역자치단체장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중간대빵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또 있다 그랬잖아. 근데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만 있지 밑에 있는 구청장들이 현재 인구가 작아서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청장이 있었으면 구청장이 행사할 권한이 있었을 거 아니야.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는 구청장들이 행사하듯이 이 구청장이 해야 될 고유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구청장이 없으니까 누군가 대신 행사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구청장이 없어 이제.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장 자기가 해야죠. 자기는 중간 대빵이지만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쫄따구 대빵의 구청장의 권한도 자기가 동시에 같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같이 행사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뒤에서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 있죠. 그것도 지가 다 가지고 지가 행사합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제주 믿는 시장들 있잖아. 여기 시장이 아니야. 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요 고유 권한을 갖는 시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갖는 권한도 누가 행사한다? 제주도 도의사가 다 행사한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구청장 권한을 세종시장이 행사하고 제주도도사는 밑에는 시장들의 권한도 지가 같이 동시에 같이 행사하고 있더라. 자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같이 행사한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이다 해놓고 앞에 누가 나오더냐? 특시, 특도가 요 앞에 나와.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합니다. 왜? 원래는 시장군수 구청장 권한이야. 근데 세종시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시장이. 제주도는 시장들이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제주도지사가. 그래서 특시, 특도가. 그래서 시장군수장 앞에 특시, 특도, 시장군수장 이렇게 5명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법조문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행정청은 둘로 나눠진다 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결국 이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거를 행정청이라 부른단다.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행정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행정조제장 체계도금.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려낼 줄 모르면 지금 설명한 강의 있죠? 이것만 3번 정도는 다시 반복해서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진도 나갈 때 말귀를 알아듣지 이 조직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67페이지에 4번 지방행정조직의 계층구조하고 나오죠? 그건 사례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8페이지에 거기 수도권을 구분합니다. 뭐로 나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부족권역. 수도권이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가운데가 과밀억제권역, 위아 아래를 성장관리권역, 동쪽을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수도권이 원래 수도권이 어디 말하죠?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셋을 수도권이라 부르는데 그게 3개 권역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 나눠진다는 것 아셨죠?
그까지 하고 그 밖에 행정상의 의무의 확보수단이나 행정구제와 관련된 것들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공법 기초론 다 끝났고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음 국토위기업이 유예 관련 법률 강의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